그 봄날 서울의 한적한 뒷마당에서 나는 9살의 나이로 그네를 타고 있었다. 바람이 살랑이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풀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그네가 높이 솟아오를 때마다 발끝으로 담장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네가 비틀거리며 꺾였고 나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왼쪽 다리에 불길 같은 고통이 치솟았다.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한 번, 또 한 번, 더 크게. 집은 고요했다. 뒷문은 닫혀 있고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다시 비명을 지르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발자국 소리조차. 결국 나는 팔꿈치를 땅에 박아가며 인치 단위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현관까지 가는데 27분이 걸렸다. 하늘이 밝은 파랑에서 보랏빛으로 변하는 걸 보며 세고 또 세었다. 문이 삐거덕 열리자 어머니의 눈에 스친 건 걱정이 아니었다. 짜증이었다. 또 왜 이렇게 과장하니? 어머니가 다리도 제대로 보지 않고 쏘아붙였다. 아버지가 뒤에 나타나 퉁명스럽게 말했다. 빨리 차 타. 그들은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 억지로 차 뒷좌석에 밀어넣었고 나는 비틀린 몸으로 문 손잡이를 움켜쥐며 울음을 삼켰다. 길마다 덜컹거릴 때마다 고통이 더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나아질 줄 알았다. 병원이란 그런 곳 아니던가? 하지만 침묵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간호사를 한쪽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뻣뻣하게 앉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도 뻗지 않았다. 울지 마, 어머니가 속삭였다. 시선은 정면으로. 민폐야. 흐려진 시야로 보니 아버지가 유리창 너머에서 서류 더미에 서명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힐끗 보고 봉투를 건넸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끄덕임은 거래를 마무짓는 듯 했다. 넌 다른 데로 옮길 거야. 어머니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는 눈을 깜빡였다. 집이 아니라고요. 대답이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아동재활센터는 병원보다 차가웠다. 온도가 아니라 분위기가. 벽에는 만화동물들이 밝게 그려져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침묵을 더 섬뜩하게 만들었다. 간호사들은 기술적으로 친절했지만 거리를 두었다. 나를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지시를 받은 듯했다. 어느 저녁 잠든 척 누워있는데 문밖에서 두 간호사의 대화가 들렸다. 그 애지? 불안정 사례. 응, 부모가 말하길 발작 있고 감정 불안정의 트라우마 이력 있대. 9살의 불안정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부모가 거짓말했다는 거. 그 후로 모든 시선과 몸짓이 달라졌다. 주스 주거나 깁스 조정할 때도 망설였다. 내가 언제 터질 폭탄처럼. 말로 하진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낙인이 찍혔다. 그들은 나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혼자 방에 넣었다. 나는 그걸 동굴이라고 불렀다. 창밖으로는 주차장이 보였다. 매주 일요일 침대에 앉아 우리 집 검은 세단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방문객을 받았다. 풍선, 색연필 세트, 포옹. 나는 침묵만. 유일하게 자기야라고 부르던 간호사가 어느 저녁 블라인드 사이로 바깥을 보는 나를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가족은 때론 돌아오지 않아. 자기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질문을 멈췄다. 기대를 멈췄다. 하지만 주차장을 보는 건 멈추지 않았다. 몇 주 후 물리치료실로 옮기다 실수로 인턴이 내 파일을 건넸다. 표지에 내 이름이 있었다. 호기심에 열어봤다. 거기 검은 글씨로 연락 선호, 통보 금지.
복귀 금지 그게 다였다.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 봤다. 혼란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무감각이었다. 그 순간 알았다. 버림받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육체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잊힌 게 아니라 지워진 거였다. 그들이 나를 서명으로 포기한 그날은 즉시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소리 없이 닫히는 듯 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열리지 않자 자물쇠가 채워졌다는 걸 깨달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도 아니라 그냥 무관심으로. 재활센터 첫 주, 머릿속에 달력을 그렸다. 일요일을 동그라미 쳤다. 가족의 날, 방문의 날에 다른 아이들은 깜짝 방문 받았다. 아빠가 풍선 들고, 할머니가 집에서 구운 파이 들고, 엄마가 추울까봐 재킷 가져오고. 나는 그들을 위해 웃었다. 남자아이가 리모컨 트럭 받을 때 박수 쳤다. 일요일 밤까지 기다렸지만 월요일 아침 간호사에게 물었다. 부모가 전화 왔나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기대하지 마, 자기야. 다음 주에 올지도 그 올지도의 무게를 이해 못했지만 잠든 척할 때 다른 간호사가 수군거리는 걸 듣고 알았다. 그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다는 걸? 어느 아침 새 인턴이 실수로 내 파일을 줬다. 라벨에 내 이름, 김민지가 반쯤 벗겨지고 아래에 다시 타이핑돼 있었다. 안에는 가족 방문권, 부모 지시로 무기한 정지, 처음엔 오해인 줄 알았다. 왜 그런 서명을? 왜 안 오는 걸 공식화하나? 3번 읽고 나서야 스며들었다. 그들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다. 선택한 거였다. 종이를 접어 매트리스 아래 숨겼다. 들킬까 봐가 아니라 내 감정이 착각이 아니라는 증거로 필요했다. 일주일 후 학교 친구 수진이가 방문하려 했다. 최선의 친구는 아니었지만 한숨 없이 옆에 앉게 해준 유일한 애 부모가 교회 후 데려왔다. 나는 못 봤다. 그들은 돌려보냈다. 접수원이 상태 때문에 사회 접촉 제한시라고 했다. 그걸 들었고 수진이가 울며 쪽지라도 줄게 하는 것도. 수진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나도 몰랐다. 그냥 내가 독이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과일 스낵을 쟁반에 놓고 속삭였다. 미안해. 내 탓 아냐. 가족이 경계를 세운 거야, 경계? 그게 이제 이름이었다.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께로 시작했지만 2번째 문장에서 지웠다. 5번, 6번 고쳤다. 이에 바르게, 애원 없이 이틀 후 돌아왔다. 미개봉. 빨간 잉크로 반송. 다음 날 전화 부탁했지만 간호사는 의사 승인 필요라고 얼버무렸다. 밤에 그녀가 상사에게 감정 조절 문제로 전화 금지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다. 벽은 벽돌이 아니었다. 정책, 서명, 말하지 않는 결정으로 쌓인 것, 그들은 한 장씩 쌓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 한 달 후 치료사 대화가 문밖에서 들렸다. 그 애 혼자야. 장기 분리 준비해야 해. 그게 다르게 다가왔다. 그날 밤 방을 둘러봤다. 3번 읽은 책 2권, 앉은 적 없는 의자, 꽃도 사진도 없는 탁자. 베갯니대 노트북, 양말, 빗을 쑤셔 넣었다. 어디 갈지 몰랐지만 준비된 게 필요했다. 도망칠 곳 있다고 상상하면 갇힌 기분이 덜했다. 그게 내 탈출 가방이었다. 증거, 내가 여전히 믿는다는. 그 주 후, 모르는 간호사가 봉투를 주고 나갔다. 안에는 사회복지사 쪽지. 가족 요청으로 김민지, 국가피보호자 취급 즉시 발효에 접어 매트리스 아래 넣고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들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서류로 묻어버렸어. 3개월 후 파일 업데이트로 불렸다. 루틴 체크, 새 직원 규정이라고. 어른들의 모호한 지시에 고개 끄덕였다.
피곤해 보이는 젊은 간호사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내 파일을 찾았다. 이민아, 그녀가 고개 안 들고 물었다. 나는 깜빡였다. 아니, 김민지예요. 그녀가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믿지 말아야 할 미소. 기록상 이 이름이야? 보호자가 요청한 거 이 속이 꼬였다. 더 말 안 하고 차트를 봤다. 내 이름이 지워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체됐다. 그날 저녁, 교대 시간까지 기다렸다. 사무실 문은 잠겼지만 복도 끝 파일 캐비닛은 아니었다. 맨발로 몰래 나가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캐비닛이 삐거덕 소리 났지만 손 떨며 뒤졌다. 내 거였다. 앞에 파란 스탬프 문서, 영구보호 신원 요청, 갑오지 서명. 냉정하고 임상적 언어, 비법적 용도로 대체 별칭 사용 눈물이 흐려졌지만 의미는 날카로웠다. 여백의 그녀에게 좋을 거야. 감정 의존 줄여 그 줄이 서명보다 오래 남았다. 방으로 돌아와 파일 안고 누워 몇 시간 천장 봤다. 장례식에서 어떤 이름 부를까? 그주 그룹 치료에서 자원봉사자가 소개하라고 했다. 목이 메었다. 이민아예요. 낮게 말했다. 쟤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눈 깜빡 안 했다. 신경 안 썼다. 그게 더 나빴다. 그날 밤 미술 상자에서 빨간 크레용으로 백엔리단에 유민지라고 썼다. 반복해서 희미하게 사라지지 않으려는 이름처럼. 며칠 후 침묵의 모양을 바꾼 사람이 나타났다. 수연, 영화밤 스낵 나눠주는 자원봉사자. 방을 스캔하는 친절한 눈 어느 저녁, 내가 청소년 권리 팸플릿 읽는 걸 보고 무릎 꿇고 속삭였다. 그런 거 좋아하나? 고개 끄덕였다. 나중에 몰래 기록실로 데려갔다. 안 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내 차트의 새 문서, 심리 관찰 요약. 감정 분리, 자가 고립 경향, 자해 타해의 위험. 서명은 최 박사, 모르지만 아버지 사무실 사진에서 본 이름. 골프 친구, 턱이 굳었다. 천천히 읽었다. 버림이 아니었다. 사보타주였다. 나를 지우기 위해 케이스를 쌓았다. 사라져도 질문 없을 만큼. 일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무효화된 거? 수연 가고 나서 침대 끝에 오래 앉았다. 빈 벽, 문에 김이나라고 적힌 클립보드. 서랍 여러 문서 확인. 출생증명서 사라짐. 김민지 관련? 흔적 없음. 직원들은 몇 주 전부터 민지 안 불렀다. 늦게 깨달았고 고치지도 않았다. 그날 밤 문 아래 쪽지. 도둑 맞은 이름은 답을 강요할 때 돌아와 2번 읽고 신발 밑창 아래 접어넣었다. 그럼 답하게 할게. 그들은 이름뿐 아니라 소리도 뺏었다. 몇 주, 몇 달, 민지라고 부른 사람 없음. 간호사도, 상담사도, 나조차. 하지만 치료 세션 미소와 이민아 부를 때 고개 끄덕 아래 고집이 자랐다. 깁스 풀고 절뚝거림 사라지자 문 안 잠기는 병동으로 옮겼다. 간호사들이 감시 안 했다. 앞으로의 단계라고. 나에겐 기회. 매주 기부책 카트가 복도 굴러다녔다. 다른 아이들은 그림책이나 미스터리 잡음. 나는 파란 등 골절된 낡은 책 봤다. 미성년자 기본 법적 권리. 바로 안 잡고 몰린 원할 때 빌렸다. 간호사가 클립보드에서 고개 안 들고 끄덕였다. 방에 몰래 들여 책처럼. 그날 밤 책상 램프 아래 첫 장 펼쳤다. 글씨 작고 빽빽했지만 삼켰다. 모든 단어 이해 못했지만 충분했다. 서류로 지워졌다면 서류로 돌아올 수 있어 중얼거렸다. 매 저녁 소등 후 선지 종이에 손으로 베꼈다. 미술 창고에서 구걸했다. 천천히 기억에 새기며. 종이 떨어지면 오래된 뉴스레터 뒷면 찢었다. 어느 밤 간호사 발소리 늦게 들었다. 문반쯤 열리기 전 책 닫고 베개 아래 밀었다. 뭐 읽어.
이민아, 심장 쿵쾅. 망설이다 즉시. 오래전에 읽었어야 할 거, 그녀가 고개 기울였다. 취침 동화 같지 않네? 아니야, 목소리 안정. 하지만 그날 밤, 그 책은 내 무기가 됐다. 지워진 나를 되찾는 도구. 시간이 흘렀다. 센터를 떠나 고아원으로, 그 다음 위탁 가정으로 옮겨졌다. 매번 이민아로 불렸지만 속으로는 민지였다. 법책을 더 모았다.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법학 동아리에 들어갔다. 선생님이 재능 있어 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재능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들어갔다. 서울대 법대. 밤마다 공부하며 그 서류들을 떠올렸다. 아버지 서명, 어머니 무관심. 그게 연료였다. 졸업 후 변호사가 됐다. 아동 권리 전문. 버림받은 아이들 케이스 맡았다. 매번 그 애들 눈에 내 어린 시절 봤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쌓았다. 증거, 연결망, 사람들. 수연 같은 과거 목격자들. 최 박사와 아버지 연결도 파헤쳤다. 의료 윤리 위반, 위조 문서. 그리고 그날 왔다. 대법원 청문회. 나는 판사 후보였다. 방 안가득 어두운 양복들.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앉아 있었다. 그들 혈통, 나를 지운 그들. 선서하며 목소리 떨리지 않았다. 나는 가족에게 지워졌지만 진실은 묻히지 않았다. 침묵이 무거웠다. 그 후 내 첫 판결. 그들 관련 사건. 위조 문서, 아동 학대. 그들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들이 느꼈던 무관심, 이제 그들 차례였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더 깊은 고독을. 어머니 편지 왔을 때 가문 지키려 했다라고. 사과 없음. 오빠가 찾아와 용기 없었다라고. 문 닫았다. 이제 나는 새 가족을 만들었다. 피가 아닌 진실로 묶인. 하지만 밤마다 그 침묵이 돌아온다. 지운 건 그들뿐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도. 복수는 끝나지만 상처는 남는다.